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특수교사 김현정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기획하고 실천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따스한 봄봄봄 프로젝트로 ABA 꿈티움 교실 만들기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긍정적 행동 중재 중에서도 교실 수업 실천 사례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에서 긍정적 행동 중재를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저의 프로젝트는 교실을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더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하게 됐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는 제 가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니가 셋인데요. 딸부잣집이죠. 제 바로 위에 언니인 셋째 언니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특수교사고 언니는 초등일반교사죠. 그런데 작년 3월 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되었는데요. 요즘 이런 친구를 금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로 언니가 ADHD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 학생을 맡고 마음고생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살이 54kg에서 42kg로 빠졌고요. 이명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2번이나 있습니다. 또 그 학생의 학부모님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실제로 모 방송국과 인터뷰도 하고 언니의 사연이 아주 짧게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너무나 다행히도 6개월의 여러 과정 끝에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언니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저희 가족도 모두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언니가 겪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생으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내가 특수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특수교사는 어떤가요? 요즘 특수교사에게 이런 명언이 생겼다고 합니다. 때리면 맞아라. 그런데 저도 2003년 작년에 특수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 되었는데요. 제 반에도 1년에 유리창을 7개나 깬 도전행동이 아주 심각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언니의 교실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을 긍정적 행동 중재로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요. 마침 제가 그때 QBA라는 국제행동중재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할 때라 아주 열정이 넘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교실에서 긍정적 행동중재를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천 사례 보고서를 써서 일반 교사든 특수교사든 학교 현장에서 제 언니와 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긍정적 행동, 교실 중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내가 먼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따스한 봄봄봄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봄봄 프로젝트는 3가지 실천 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는 개별화된 중재이고요. 따스한의 따에 해당됩니다. 따로 또 가치의 약자이고 실천 과제의 1의 목표는 비워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천 과제는 물리적 환경 조성으로서 스인데요. 스스로의 약자이고 채워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과제 3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활동인데요. 따스한의 한에 해당되고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워봄이라는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연수에서는 주로 실천과제 1과 2에 대해 많이 말씀드리고 실천과제 3은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1년의 수업과정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두세 시간을 훌쩍 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천과제 3은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는 실천과제 1과 2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비워봄, 채워봄, 배워봄. 그래서 봄봄봄 프로젝트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꿈티움 교실인데요. 긍정적 행동을 올려서 도전 행동과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했고요. 독립성을 증진시켜서 장애 학생의 자립 습관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소원이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특수교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TT나 시각적 지원 전략으로 장애 학생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높여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즉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저만의 철학, 교직관이 있는데요. 이 문구를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국제행동중재 전문가 자격증인 QBA를 공부할 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No child left behind.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울산교육청에서도 이 문구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구는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낙오방지법의 정식 명칭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법의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꿔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 교직권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장애 아동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런 생각을 토대로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서 어떤 교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 교실 중재가 바로 따스한 봄봄봄 프로젝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긍정적 행동 중재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이 긍정적 행동 중재를 마치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문제 행동을 단번에 싹 고치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 행동 중재는 마치 인디아나 존스와 같다. 긍정적 행동 중재라는 지도가 있다고 해도 모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 행동 중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중꺾마 정신인데요. 많이 들어들 보셨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동감하실 건데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계속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울 때처럼 유아기, 아동기를 지나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또 아이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 행동, 도전 행동을 긍정적으로 중재하면 금세 새로운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중재하다 보면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이 점점 사라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자립하는 방법과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실을 바꾸는 따스한 봄봄봄 프로젝트, 이제 진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봄봄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전 테스트를 했는데요. 비워봄, 채워봄, 배워봄이라는 실천 과제들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행동 PBIS를 위한 QABF, 바로 기능평가를 실시했고요.
다음으로 자기관리 기술 증진을 위한 학습 습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와 사회성 증진을 위한 사회성 기술검사 척도도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셀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ABA 응용행동 분석을 토대로 교실 중재를 하기 위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개별 학생들의 강화제를 조사하기 위한 레이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ABA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니까 강화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강화제 조사 결과를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잠시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우리 아이들 사회성 기술 증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과나무 활동판은 사회성 증진을 위해 우리 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인사법으로 인사하거나 5글자 예쁜 말로 친구에게 말하기, 다들 노래 아시죠? 5글자 예쁜 말, 이 동요를 듣고 동작 모방하기를 했었는데요. 쿠폰을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강화제가 이렇게 빼빼로에서 스낵면으로, 그리고 활동 강화제인 트램폴린으로 자꾸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제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활동 참여 동기를 올리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강화제 조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봄봄봄 프로젝트 중에서 첫 번째 실천 과제인 비워봄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과제 1은 바로 개별화된 중재로 도전행동 PBIS 생활중심 IEP를 실시했고요. 핵심 역량으로 긍정행동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비워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 맞춤별 개별화된 중재로서 도전행동과 우라행동은 비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전행동이 심한 한 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개별로 PBIS를 진행했고요. 도전행동이 심각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학부모님과 상담을 통해 각 학생들에게 맞는 생활중심 IEP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도전행동 PBIS는 먼저 도전행동이 심각한 학생 1명을 선정했고요. QABF 문제행동 기능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경쟁행동 모델을 적용한 PBIS를 계획한 다음 중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꿈티움 교실 긍정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전행동 비워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다음으로 생활중심 IEP는 5가지 일상생활 영역을 선정한 다음에 기초조사서를 집에 보내고 부모님과 학부모 면담을 실시해서 생활중심 IEP 영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재 계획을 작성하고 동의서를 송부한 다음에 중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꿈티움 교실 긍정행동을 업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라행동 비워봄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도전행동이 심한 학생의 PBIS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문제행동 기능을 알기 위해 QABF를 실시했는데요. 이 학생은 소리 지르기, 때리기, 창문 깨기, 발 구르기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했는데요. 문제행동으로 소리 지르기를 선정한 이유는 이 학생의 소리 지르기 행동은 수업 방해 행동은 물론 급식실을 포함한 학교 여러 장소에서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점점 발전해서 폭력성을 띠는 행동의 전조 증상이자 동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기 행동으로 QABF를 실시했고 그 결과 문제 행동의 기능이 원하는 것 얻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쟁행동 모델에 따라 PBIS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과 교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먼저 경쟁 행동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는 경쟁행동 모델에 따라 PBIS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문제행동 대신 바람직한 행동과 교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먼저 경쟁행동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면 경쟁행동 찾기는 정말 중요한데요. 경쟁행동이란 문제행동과 동시에 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생이 좋아하거나 잘하고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바른 행동을 찾으면 좋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 반 대표 귀염둥이인데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다 먹고 TV 동요를 듣고 있는데 다른 친구 양치를 시키고 왔는데요. TV를 보면서 성기 자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평소에 손으로 하는 조작 활동을 좋아해서 제가 손이 심심하지 않게 TV 볼 때 손으로 할 수 있는 퍼즐, 펭귄 끼우기, 작은 블록 등을 주니까 TV를 보면서 성기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 행동은 문제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을 찾아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학생이다 라면 손깍지라는 것을 가르쳐서 때리려는 행동을 할 때 손깍지를 시키거나 반항할 때 고개를 이렇게 드는 행동이 전조 행동이다라면 고개 숙여 라는 행동을 가르쳐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깍지나 고개 숙여 등의 말에 반응하게 하려면 먼저 DTT로 행동을 습득시켜야 되겠죠. 다음으로 비워봄, 도전행동, PBIS로 선행사건, 배경사건, 중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사건 중재는요. 배고픈 상황에서 문제행동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한 후로 바로 간식 타임을 정한 것인데요. 학부모님과 상의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간식 타임을 정했고요. 도시락통 2개를 미리 준비해서 1교시 끝나고 한 번, 점심 이후 한 번 시간을 정해 간식을 먹게 했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에도 의사소통판을 사용해 미리 예고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김해은혜학교는 전교생이 1교시에 복도 걷기나 운동장 돌기, 학교 근처 산책을 하는 워킹앤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복도 걷기를 5번 하면 학생이 좋아하는 장소인 강당에서 잠시 휴식했다가 간식을 먹는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간식을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전환이 아주 어렵고 교실에서 복도 나가는 것도 아주 힘들어하고 소리를 엄청 지르는 학생이라서 이 의사소통판을 쓴 이후로는 소리 지르는 횟수가 현저히 낮아졌고요. 또 강당 가는 것을 강화제로 사용하고 간식 타임을 미리 예고함으로 도전 행동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간식 타임이 어느 정도 하루 루틴으로 자리 잡고 난 후에는 간식 타임에 간식 요구하기를 팩스로 하게 했고요. 이 친구의 생활중심 IEP인 의사소통과 연계해서 과자 주세요 라고 문장띠를 만들어 요구하기까지 연결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사건 중재로는 시각 스케줄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행중재와 선행사건 중재는 조금 다릅니다. 선행중재는 비유관 강화, 고학률 연세, 기능적인 의사소통, FCT와 같이 문제행동 전에 미리 중재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행사건 중재는 A, B, C의 A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행사건 중재로 학급 전체에게 요일별 교과목 시간표를 보여주는 칠판에 붙이는 시각 스케줄 말고도 이렇게 친구 책상에 붙이는 작은 스케줄을 사용해 하루 일과를 안내했습니다.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감이 올라가고 화를 폭발하니까 시각적 스케줄로 학생의 학교 생활에 전반적인 화내는 긴장감을 낮춰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먹는 것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했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시죠? 행동 유관 도식을 사용해 이해하기 쉽게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화살표는 꼭 기억하셨다가 시각 스케줄이나 의사소통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이 화살표로 표시하니까 아이들이 더 스케줄을 잘 이해했습니다.
시각 스케줄을 활용하고 나서는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다른 사람 때리기의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림카드에 대해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저는 3학년 담임이라서 2015 기본교육과정 3학년 국어교과서 부록에 있는 그림카드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교과서가 정말 좋더라고요. 교과서 부록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카드를 시각 스케줄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의 밥카드도 교과서 부록에 있는 그림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요, 엄마가 데리러 오는 것에 아주 민감해서 소리 지르기, 때리기 등의 문제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 친구가 86kg고 먹는 것에 진심인데 엄마가 데리러 오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소세지, 감자튀김, 치킨 같은 좋아하는 간식을 엄마가 차에 가득 싣고 오셔서 제가 이 학생에게 팩스를 가르쳤더니 월수금에 엄마 카드를 저에게 주면서 엄마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 문제 행동을 해결했더니 한 개의 문제 행동이 또 생겼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문제 행동은 쭉 계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은 분명 발전하는데 문제 행동은 또 이렇게 생긴다는 거, 또 그것이 발전된 증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새로운 문제 행동이 생겨도 절대 좌절하지 말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10월에 이 친구가 학교 시간에 스쿨버스로 학교 가길 거부하고 나서 엄마 카드를 저에게 주면서 엄마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는 문제 행동을 하자 급하게 달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월수금은 스쿨버스로 하교하고 화목은 엄마 차로 하교한다는 것을 등교 때부터 계속 오늘은 스쿨버스로 하교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하교 거부 행동이 또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친구의 점심 지도인데요. 먹는 것에 진심인 이 친구는 치킨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내려가서 치킨이 없으면 폭발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급식실에 내려가기 전에 바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급식 사진을 보고 오늘의 메뉴를 확인하고 나서 한 차례 화를 진정시키고 급식실로 내려가는 선행사건 중재를 했습니다. 이후로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화내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 행동이 완전 제로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이 급식으로 안 나오는 날에 급식 사진을 보고도 치킨이 급식으로 안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한 차례 화를 폭발하고 진정한 상태로 급식실에 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식실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화를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실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때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진정하기로 화를 잠재우고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식 사진을 확인하고 또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확인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환에 대한 시각적 안내인데요. 선생님들 아마 지금 나중에 의사소통반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학생도 역시 지금 나중에 의사소통판을 사용 후에 교실에서 소리 지르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데 등교버스에서 소리 지르는 문제 행동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의사소통판을 잘 이해하니까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명찰로 만들었고요. 매일 하교할 때 차량 도우미 선생님께 명찰을 전달해서 다음날 등교버스에서 명찰을 착용하고 버스에서 조용히 하면 학교에 도착해 마이쮸를 받을 수 있다고 지도하였습니다. 이후로 등교버스에서 울고 소리 지르는 문제 행동이 뚝 그쳤는데요. 근데 마이쮸가 아주 강력하지만 1차 강화제라서 어머니와 상의 후 소꿉놀이 활동 강화제로 바꿨는데요. 이 친구가 86kg고 폭력성이 강해서 소꿉놀이를 좋아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누나가 있어서 소꿉놀이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정과의 연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쮸 대신 소꿉놀이를 강화제로 바꿨고요. 등교버스에서 소리 지르기, 문제 행동 횟수가 또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이는 타이머를 사용했는데요. 시각적 스케줄을 사용해도 학생이 그 다음 활동을 너무 좋아하면 못 기다려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 직전 수업 시간에 점심시간까지 못 기다려서 화를 내거나 도서관이나 트램폴린을 타러 갈 때는 다음 활동까지 몇 분이 남았는지 이렇게 보는 시간으로 알려줬는데요. 교실에서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타이머를 사용했고요. 교실 밖에서는 앱을 다운받아서 시간을 표시해서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체기술 교수, 교체기술 교수인데요. 상징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팩스를 가르쳤습니다. 소리 지르는 문제 행동이 얻기 기능이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대신 요구하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팩스를 실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식 시간에 과자 주세요 라는 문장들을 사용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생 책상에는 도와주세요 카드를 부착했는데요. 예를 들면 모기에 물려서 약 바르고 싶을 때, 양말 뒤꿈치가 벗겨져서 다시 신고 싶을 때처럼 상황에 딱 맞는 그림 카드가 없을 때도 바로 도와주세요 카드를 책상에 붙여서 늘 요구하기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시각적 스케줄 뒷판과 지금 나중에 의사소통반 뒤에 학생이 자주 쓰는 어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림 카드를 준비해 놓고 학생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학생이 도와주세요 카드 활용하는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줄까요? 도와주세요 카드 줘야지. 옳지. 도와주세요. 진짜 잘하죠? 다음으로 비디오 자기 모델링을 실시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고 도와주세요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기, 발표하는 모습 등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줬습니다. 비디오 자기 모델링은 학생들이 일단 영상이라서 집중도 잘하고 생각보다 만들기도 쉬운데요.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모바비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해서 보여줬는데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앱으로 금방금방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손쉽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든 비디오 자기 모델링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기입니다. 반 전체 학생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제작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주먹 인사 최고. 하이파이브. 우와, 진짜 잘한다. 하이파이브 최고. 악수. 안녕하세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비디오 자기 모델링은 긍정적으로 자기가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강화를 받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자기 모델링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옳지.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행동 교수에 해당하는 쿠폰입니다. 쿠폰은 특별히 책상에 붙이는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고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팩스 그림 카드를 사용해서 요구하기를 하거나 특별히 하기 싫은 이름 쓰기나 학습지를 풀 때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쿠폰 형태도 학생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 모양 자체를 쿠폰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 사진은 2022년 제가 6학년 부담임일 때 사용한 핸드폰 모양의 쿠폰의 실제 사진이고요. 이렇게 학생에게 손을 들고 발표하거나 학습지를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쿠폰 3개를 모아 핸드폰 모양이 완성되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 유관 도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사건 중재인데요.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고 도와주세요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기, 손을 들고 발표하기를 하면 처음에는 행동하는 즉시 1차 강화물을 주었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점점 1차 강화물을 쿠폰을 모아 바꿀 수 있는 지원 강화제로 사용하면서 1차 강화물 사용 빈도를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트램폴린 타기처럼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후속 사건 중재로 도전 행동을 유지시키는 후속 결과 제거, 소거 전략을 썼는데요. 컴퓨터를 보고 싶어서 교사 책상에 자주 앉는 학생에게 컴퓨터 책상 근처에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하고 금지 표시를 했고요. 창문을 7개나 깬 학생을 위해 교실 창문에 금지 표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방화문이 저희 반에 설치되어 있어서 문만 열면 옆반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방화문에도 X 표시와 금지 표시를 붙였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창문 깨는 습관, 방화문을 여는 습관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이 소리 지르기를 할 때 금지 표시로 함께 온화한 제지도 같이 실시했는데요. 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전 행동이 심한 학생의 PBIS였고요. 다음으로는 생활중심 IEP입니다. 총 5가지 영역, 의사소통, 자립생활, 사회적 기술 등의 영역을 선정해서 학부모님께 알림장으로 안내했고요. 모든 부모님들과 면담을 실시했고 저희 반 총 4명의 학생 중 3명은 의사소통 영역을, 나머지 한 학생은 자립생활 영역을 선정해서 개별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 A는 팩스 4단계인 문장띠를 만들고 교환하는 것까지 실시했습니다. PPT 앞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B는 진짜 팩스로 놀라운 성장을 한 학생인데요. 의사소통 영역을 선정했고 팩스 3단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는 선생님도 많으시겠지만 팩스 1단계는 교환 개념 알기, 2단계는 거리 띄우기, 3단계는 그림 변별인데요. 그림 변별은 매칭하기를 DTT로 가르쳤고 변별하기는 보시는 것처럼 색깔과 여러 영역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 학생은 우라 행동이 심해 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손에 보이는 이 뼈자국이 머리에 멍이 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팩스를 가르치고 나서는 머리 때리는 행동이 진짜 1년 내내 한두 번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본 학생이고요. 학기 초 3월에는 그림카드를 주시하기도 힘들어하는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진짜 좋아하는 강화제인 요구르트로 팩스를 실시하니까 그림카드를 주시하고 여러 개의 카드 중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의사소통 상대자에게 그림카드를 건넬 수 있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 B의 변화된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보겠는데요. 영상은 여름방학 전이니까 7월이고요. 3월부터 4개월 정도 팩스를 실시한 후 팩스 1, 2, 3단계까지 공부한 상태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혼재되어 있지만 요구르트와 그림카드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그림카드 중에
그림 카드를 또 변별하고 거리 띄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팩스 1, 2, 3단계가 구별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 연구실 짝꿍 선생님과 옆반 선생님을 동원해서 팩스 1단계와 2단계를 짧게 영상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또 중증 학생이 많다 보니까 팩스가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교실에서 적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팩스 1단계 교환 개념 알기 영상을 보실게요. 지금까지는 팩스 1단계였고요. 팩스 2단계 거리 띄우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거리 띄우기는 2-1과 2-2 방법이 있어서 한 번에 두 영상을 연달아 보실 건데요. 지금까지 팩스 1단계와 2단계의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교실에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중심 IEP를 실시한 학생 C인데요. 역시 의사소통 영역을 선정했고요. 팩스 3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매우 똑똑해서 금방 그림카드 변별까지 쭉 갔는데요. 특이하게 원하는 것이 많이 없어서 처음에 멘드, 요구하기가 바탕이 된 팩스를 활용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요. 먹기 싫은 음식이 있으면 소리 지르는 것을 발견해서 먹기 싫어요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싫으면 소리 지르는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먹기 싫어요 카드를 의사소통 상대자에게 건네주는 행동으로 대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 학생은 신변 자립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시급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자립생활 영역을 선정했고요. 스스로 하는 자립생활 늘리기를 목표로 자립생활 영역을 생활중심 IEP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등교 후 자기 가방 정리,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기, 실내화 정리 등 스스로 하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고요. 늘 도움을 바라는 행동의 빈도를 낮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실천 과제인 채워본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2는 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구조화된 교수 티치와 시각적 지원 전략인데요. 목표로는 채워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배움이 있는 교실 공간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구조화된 교수 티치는요. 교실 공간 재배치를 계획했고요. 교실에 놀이공간을 만들고 개인 학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휴식 및 진정 공간을 만들어서요. 자기관리를 업 시킬 수 있는 편안한 교실로 꿈티움 교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 공간 채워본 프로젝트였고요. 시각적 지원 전략으로 교실에 시각적 안내를 계획했고요. 시각적 안내가 있는 교실 만들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림카드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교실에 쭉 만들어서 강화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배움과 소통이 있는 꿈티움 교실을 만들어서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각적 지원 전략 채워본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채워본 구조화된 교수 티치 교실 공간 나누기를 위해서는 교실 공간 나누기를 위해 교실 속 놀이 공간을 먼저 나눴는데요. 교실 바닥에 보면 흰색 테이프 보이시죠? 저희 학교 체육부장님께 강당에서 바닥에 선 표시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를 빌려서 우리 반 교실 한쪽을 교실 속 놀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트를 깔고 요가 공을 한 개 놔뒀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공을 한 개 더
마련해 놓았고, 점심 이후나 쉬는 시간에 학생이 편하게 놀이 공간에서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전체 공부하는 공간과 놀이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개인학습 공간, 워크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저는 독서실 책상을 사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학급비는 한 학기에 너무 미비해서 구비하기가 어려웠고요.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칸을 나누고 싶었는데 행정실에 알아보니까 연말에 이미 불용 처리를 해서 창고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악하지만 학교 자료실에 있는 우드락으로 디귿자로 만들어서 세웠는데요. 세울 때도 도전 행동이 심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부러뜨리진 않을까?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앉아 있었고, 또 좋아하는 활동을 하니까 전혀 가림막에 손대거나 부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바구니를 마련해서 이렇게 번호로 표시하고 같은 번호를 시각적 스케줄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1번부터 3번까지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한 과제는 다 했어요 표시가 있는 작은 바구니, 영어로 finish box죠. 그림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실제 학생이 스티커로 색깔 구별하기 활동을 한 사진인데요. 잘 앉아 있고 또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진정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 중에 책상에 자주 엎드리려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또 도전 행동이 심각할 때 혼자 진정할 수 있는 공간인 텐트를 교실 왼쪽에 배치해서 쉴 수 있게 하고, 나중에는 5분, 10분, 15분 시간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시각적 안내가 있는 교실을 만들어서 창문에 금지 표시를 했고, 방화문에 금지 표시, 교사 책상 근처에 금지 표시, 시각적 스케줄과 보이는 시계를 활용했습니다. 그림카드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시각적 스케줄을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칠판에 붙여놓은 시간별로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국어 이렇게 시간표를 칠판에 붙여 놓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카드를 잘 이해하는 학생의 경우 자기 책상 앞에 붙여 놓고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시간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요. 시중에서 시간표를 사려면 비싼데요. 레드포인트 같은 큰 문고점에서 포맥스 1T 빨간색을 사시면 우드락처럼 잘라서 쓸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크기도 다양하게 시각 스케줄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적 안내가 있는 교실로 달력에 이렇게 월과 일을 빨간색과 파란색 네모로 표시해서 매일 몇 월 며칠인지 알기 쉽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날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매일 지도했는데요. 달력으로 이렇게 날짜 개념을 공부하니까 엄마 오는 요일과 안 오는 요일을 이해시킬 때 참 유용했습니다. 또 신발장 위에 이렇게 신발을 실내화로 바꿔 신고 가방을 정리하는 그림을 숫자와 그림으로 표시해서 학생들이 등교 후 자기 물건 정리 순서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각 학생마다 필요한 학생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그림카드를 책상에 부착해서요. 그림카드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일반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카드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먼저 나중에 의사소통판을 사용했고, 복도 걷기를 위한 학생 개별 의사소통판,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판을 사용했습니다. 다 모두 작은 화살 표시가 있는 행동 유관도식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의사소통판은 조금씩 다르게 활용했는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또 필요한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강화된 환경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학습 교구를 학교 자료실에서 주기적으로 재미있는 교구를 구비해서요. 즐거운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강화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따스한 봄봄봄 프로젝트로 ABA 꿈티움 만들기 세 번째 실전 과제는요. 바로 교육과정 재구성인데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내용으로는 자기관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기술 세 가지 실천 내용이 있고요.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사회성,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천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배워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배워봄, 배우는 나, 어울리는 나, 봄날의 나로 주제를 선정했고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 교육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과목을 제가 주제별로 따로 재배열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관리 기술은요. 나를 알아요, 나를 만나요, 나를 세워요, 나를 믿어요 라는 주제로 몸, 마음, 감정 조절, 일상생활 영역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자기관리 증진을 위한 배움을 실시했습니다. 배워본 프로젝트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 사회, 과학, 창체 등 여러 가지 과목을 주제별로 엮어놨고요. 배워본 영역에서 한 이런 수업이 제가 세어보니까 18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성 기술 증진을 위한 수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교실, 그 다음에 생각이 통하는 학교, 사랑이 통하는 가정, 우리가 통하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교실, 학교, 가정, 우리 마을로 주제를 나선형으로 확대시켰고요. 어울리는 나 목표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꿈티움 교실을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 미술, 틈새 시간, 음악, 체육 등을 활용해서 공부하였고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한 수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또 18가지나 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하기 위해서 귀 쫑긋, 눈 반짝, 교실 산책, 학교 탐험, 말할 수 있어요. 그림과 상징으로 말해요 라는 주제로 청자 반응, 생활 어휘, 구어 몸집 언어, 그 다음에 팩스를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봄날의 날을 배웠는데요.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킴으로써 꿈티움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제별로 국어, 수학, 미술, 틈새 시간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하였습니다. 이런 수업이 또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PBIS 결과 도전행동 빈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그래프가 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문제행동이 잠시 많아졌다는 것인데 이때가 저희 학교에서 물놀이를 하는 그 여름 시즌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너무 물놀이를 좋아해서 운동장에 물놀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도전행동, 소리 지르기 행동이 갑자기 증진하였지만 비교적 많이 도전 행동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채워봄 학습 습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자기관리 기술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학습 습관이 0.6 낮아졌고요. 긍정적인 학습 습관은 0.7 올라갔습니다. 4명의 학생들을 평균 낸 자료이고요. 다음으로 사회성 기술 검사 척도를 보시면요. 자기관리 기술 문항에서 0.53 증진되었고 사회성 기술 문항은 0.55가 증진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4명의 학생을 평균 낸 자료로서 자기관리 그리고 사회성이 증진되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워봄, 채워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셀시 검사를 실시했고요. 사전평가에서는 학생 A가 15개월, 학생 B는 12, C는 3개월, D는 8개월
이었었는데요. 사후평가에서 학생 A, B, D는 2개월이 증진했고 또 C 학생의 경우 수용 언어에서 세계 문항이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긍정적 행동 중재는 인디아나 존스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긍정적 행동 중재는 모험이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긍정적 행동 중재가 생각납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사랑스러운 학생이지만 또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과 도전 행동이 긍정적으로 중재되지 않으면 교사나 학부모 또는 같은 반 친구들의 안전과 신변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희 언니와 같이 일반 교사나 특수교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PBS는 바로 젠틀 파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하지만 강한 영향력. 저의 1년의 연구가 교실을 바꾸는 긍정적 행동 중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되었지만 제 연구가 완벽하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ADHD나 자폐, 정서행동을 비롯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께 우리 교실도 그림카드 한번 적용해볼까? 팩스 한번 해볼까? 티치로 우리 교실 구조를 조금 바꿔볼까? 라는 생각만 해도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장애 학생과 더불어 행복한 교육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따스한 봄봄봄 프로젝트로 ABA 꿈띄움 교실 만들기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